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보낸 메시지. 저녁 식사 취소됐어요. 하지만 나는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모두를 보았다. 그들은 내 돈으로 나 없이 아무렇지 않게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딱 몇 마디를 건넸고 그들은 모두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후에 한 일은 당신은 절대 믿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편안히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의 아침은 늘 그렇듯 조용히 거의 눈치챌 수 없게 찾아온다. 나는 50 아니면 이미 깨어 있다. 오랜 습관이다. 늙은 고양이처럼 잠이 얕아졌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금이 몇 시인지 안다. 나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관절이 깨어날 시간을 준다. 78배 나이에 매일은 선물과도 같지만 아침나절에는 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내 집은 경기도의 오래된 동네. 이 자리에 거의 반세기 동안 서 있었다. 거실 벽지는 색이 바랬고 베란다의 마루는 해가 갈수록 더 요란하게 삐걱거린다. 남편 현우는 늘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떠나버렸다. 그가 없는 지도 벌써 8년째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침마다 그에게 말을 건다. 마치 그가 정원에서 잠시 늦장을 부리는 것처럼 안락의자에 앉아서 이 집은 단순한 벽이 아니다. 이곳에서 내 아이들, 지훈과 서연이 자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맨발로 뛰어다니는 발소리, 장난감 때문에 다투고 엎질러진 식혜 때문에 울던 소리들이 이곳에 배어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하다. 딸 서연은 한 달에 한 번 늘 바쁘게 들른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한 손에는 차키를 든 채 15분쯤 앉아 시계를 보며 말한다. 엄마, 아시잖아요. 제 가게가 지금 한창 시즌이라 손님이 너무 많아요. 아들 지우는 더 자주 오지만 거의 항상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온다.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거나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거나. 그 며칠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오늘은 수요일. 블루베리 파이를 굽는 날이다. 나만의 작은 전통이다. 나를 위해 굽는 건 아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 손자 준서를 위해서다. 그 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의 곁에 있으면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삐걱,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알려준다. 준서다. 잠시 후 준서가 문 앞에 나타났다. 키가 크고 조금은 어색한 젊은 시절 현우와 똑같은 걸음걸이. 마치 다리가 머리보다 조금 더 빠른 것처럼 약간 서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파이 맞죠? 그럼 막 오븐에서 꺼냈어. 딱 알맞게 식었지. 들어오렴, 내 새끼. 그 애가 나를 안아주자. 문득 그 애의 얼굴을 보려면 고개를 한껏 젖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을까? 공부는 어떠니? 나는 그의 앞에 차를 놓으며 물었다. 그냥 그래요. 고등수학은 외계어 같은데 그래도 시험은 잘 봤어요. 교수님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라고 제안도 하셨고요. 잘했구나. 내 할아버지 머리를 닮았어.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라본다. 현우가 어릴 적 준서에게 저 나무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다. 준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지우는 떨어질 거라고 화를 냈지만 현우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 금요일에 뭐 입고 가실지 정하셨어요?
준서가 파이 한 조각을 베어 물며 갑자기 물었다. 금요일에? 내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금요일에 무슨 일 있니?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굳어버렸다. 몇 초간 침묵했다. 엄마 아빠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느티나무 가든에 식당 예약했대요. 혹시 모르셨어요? 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30주년. 정말 중요한 날이다. 당연히 축하해야지. 그런데 왜 나는 이 소식을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서 듣는 걸까? 아마 지훈이가 전화하려고 했을 거야.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걔는 항상 모든 걸 나중으로 미루잖니.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약간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걸 이해했다. 우리는 여름 계획과 그가 도서관에서 만났다는 민지라는 여자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들으며 웃고 질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웅웅거렸다. 왜 지훈이는 직접 전화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나 없이 축하할 생각인 걸까? 준서가 떠나고 주말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다봤다. 길 건너편에는 최 씨 아주머니 댁이 수요일마다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최 씨 아주머니는 벤치에 앉아 행복에 겨워 빛이 난다. 그리고 나에게는 파이와 따뜻한 차, 그리고 정적이 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아들 지훈이라고 떴다. 엄마, 저예요. 금요일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지금 초대하려는 거겠지. 그저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아내랑 조촐하게 저녁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는 말을 흐렸다.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아파서요. 열이 좀 나네요. 의사가 일주일은 푹 쉬라고 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을, 무언가 미끄러운 것을 잡아내려 했었다. 뭐 도와줄 거라도 있니? 죽이라도 끓여다 줄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 있어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나중에 다시 날 잡아서 꼭 초대할게요. 그래, 아들아. 둘 다 몸조리 잘하렴. 고맙습니다, 엄마. 그럼 이만 끊을게요. 그는 내가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손에 휴대폰을 든 채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으로 서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지훈이와 통화한 후 나는 한참 동안 부엌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차는 식었고 식탁 위 램프는 깜박거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안은 먹먹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 발밑에서 무엇이 무너져 내리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빨랐다. 엄마,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이라 다들 콜록거리더라고요. 아니, 괜찮단다. 내가 대답했다. 너는 괜찮니? 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은행에서 온 우편물 못 받으셨어요? 엄마 이름으로 뭐가 와야 하는데 주소가 잘못 갔나 봐요. 혹시 엄마한테 갔을까 해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아니, 못 받았어. 오면 알려줄게. 네, 고마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대화는 언제나처럼 짧고 무미건조하게 끝났다. 마치 내가 그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손을 잡아주고 실패한 연애 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수십 년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저 수화기 너머의 낯설고 빠른 목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코트를 입고 마트로 향했다. 거리는 흐렸고 아스팔트는 회색이었으며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계산대에서 옆집 사는 최 여사님을 만났다. 그녀는 70대 과부로 항상 단정한 머리 모양과 비싼 슈퍼마켓 쇼핑백을 들고 다녔다. 어머, 정숙 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명랑하게 지적이었다. 금요일에 가시죠? 나는 당황했다. 어디를요? 어디긴요? 느티나무 가드네요. 지훈 씨랑 수진 씨 기념일이잖아요. 우리 라인 사람들 거의 다 초대받았는데 명단에 없으셨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속이 꽉 조이는 기분이었다. 아마도요, 나는 중얼거렸다. 실수였나 보죠. 아니면 취소됐거나요. 수진 씨가 아프다던데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어제 약국에서 봤는데 얼굴도 뽀얗고 장바구니도 가득 들고 늘 그렇듯 활짝 웃던데요. 아마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었나 보죠. 요즘 젊은이들 파티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살 것을 깜빡했다는 듯 둘러대고 계산을 마치고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빠져나왔다. 거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축하를 한다. 단지 나 없이. 집에 돌아와 봉지를 내려놓고 현관 의자에 앉아 바닥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분노도 서운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움에 가까웠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아프지는 않지만 너무나 예상치 못해서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 저녁에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금요일에 정말 안 오실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한 걸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할머니가 직접 거절하셨다고 힘드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할머니가 오실 줄 알았어요. 창가 자리도 할머니 자리로 맡아뒀는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서야, 잘 들어.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내가 정말 못 갔다고 해. 알았지? 이건 어른들 일이니 너는 걱정 말고 그냥 즐겁게 지내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할머니. 나는 그가 볼 수 없었지만 미소 지었다. 나도 널 사랑한단다, 준서야.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금요일 내내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파이를 구웠다. 누가 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손을 비워둘 수 없었다. 집 안에는 바닐라와 반죽 냄새, 무언가 따뜻하고 진실한 냄새가 나야만 했다. 시계가 6시 20분을 가리켰을 때 나는 그들이 모두 그곳 느티나무 가든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명, 음악, 손님들, 웨이터들, 그리고 아마 지훈이가 건배사를 하겠지. 그리고 누군가 물을 것이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겠지. 아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요.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기저귀와 해열제 사이, 레이스 냅킨과 아무도 듣지 않는 조언들 사이, 어딘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집, 아니 유난히 고요해진 그 순간 나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옷장에서 은색 장식이 달린 푸른색 원피스를 꺼냈다. 현우의 마지막 생일에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것을 입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 존재해.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게 두지 않겠어. 나는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늘에 앉아있지도 않았다. 다음 날인 토요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편지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다. 문자도 음성 메시지도 아닌 진짜 종이 편지. 그 안에는 내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 말하지 못한 모든 것. 그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들어야만 하는 모든 것이 담겨야 했다. 지훈아, 너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지. 아니, 나도 바빴단다. 네가 아플 때
나는 서둘러 퇴근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었. 네가 수련회에 갈 때 나는 집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내 이름이 순호인 베개싯을 서둘러 만들어 주었지.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 3월이라 추웠고 너는 갓난아이가 추위를 탄다는 걸 잊었으니까 나도 서둘렀단다. 회의나 발표가 아니라 너에게로. 그러다 나는 어느새 늙고 흥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웨이터에게 저희 어머니세요. 못 오세요. 힘들어하셔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 지훈아. 힘들어. 하지만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보는 게 힘들어. 너는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지만 내 아내가 가족이라는 것과 내 어머니가 뿌리라는 것을 잊었더구나. 그 뿌리 없이는 너는 자라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있잖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초대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어. 그저 내 마음에 아직 나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기를 바랐을 뿐이야. 언젠가 그 자리를 찾게 되면 전화하렴. 그때까지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가련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나는 정성껏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다음날 준서편에 보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무언가 결심하셨군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서야. 나는 더 이상 구석에 앉아있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고, 여자고, 그리고 아주 살아있는 할머니란다. 그는 웃었지만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독서 동아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혹시 이정숙 어르신 맞으신가요? 준서 학생이 어르신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준서 학생 할머니시죠? 네, 제가 그 할머니예요. 월요일 10시에 가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문득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삶이 초대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다리기를 거절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월요일 도서관.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 달린 오래된 벽돌 건물. 낡은 책 냄새가 풍겼다. 젊은 직원인 민지가 나를 맞이했다. 준서가 만난다는 바로 그 아가씨였다. 준서 할머니 맞으시죠? 그녀가 환하게 물었다. 그래, 내가 그 할머니란다. 그냥 이정숙이라고 부르렴. 그녀는 나를 강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아주머니들과 3명의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다. 민지가 귓속말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라고 했다. 마음을 닫은 얼굴,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그림을 그려요.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곁에 있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그녀가 설명했다. 나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할머니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장난도 엄청 쳤단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의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에. 그 후로 나는 매주, 때로는 2번씩 도서관에 갔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책만 읽어주었지만 곧 아이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아빠가 교도소에 있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다. 다른 아이는 부모님이 이웃처럼 살며 소리만 지를 뿐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아이는 자신을 키워주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아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침묵하며 어른이 정말로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바쁘거나 떠나버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책뿐만 아니라 사과, 견과류, 과자도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집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오랫동안 엉뚱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온기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3주 만에 처음이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집에 있었지. 다 괜찮아. 저희가 준서한테 들었는데 요즘 도서관에 다니신다고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단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엄마, 화나신 거 아니죠? 나는 창밖으로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내리는 것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서연아, 분노는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생기는 거란다. 나는 이제 희망하지 않아. 그저 살 뿐이야.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힘든 시기인 거. 지훈 씨는 일에 파묻혀 있고 저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알아. 하지만 문제는 바쁜 게 아니라 너를 키워준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다시 전화할게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더 자주 들렀다. 때로는 민지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한 번은 USB를 가져왔다. 아빠 노트북에서 찾았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영상이에요. 저녁에 나는 그것들을 틀어보았다. 화면 속에는 젊은 현우가 준서처럼 짙은 눈썹을 하고 지훈이를 그네에 태워주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서연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내가 우스꽝스러운 리본이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렌즈를 보며 말했다. 나 찍지 마. 화장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웃었다. 나는 반쯤 어두운 부엌에 앉아 내 지나간 삶, 충만하고 진실했던 삶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그런 삶이 내게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다. 이제는 비록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코트를 입은 근엄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이정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느티나무 가든의 주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당황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드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금요일에 있었던 일과요. 나는 그를 안으로 들여 부엌에 앉히고 차를 따랐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가 이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 기념일에 본 것은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분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손님 명단은 사전에 조율되었고 몇몇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여사님 이름도요. 나는 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실수인가 생각했지만 나중에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여사님께서 아셨으면 했습니다. 우연히 잊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도록요.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제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서 혼자 슬프게 앉아 계속 문 쪽을 바라보던 손주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안 오세요. 초대를 못 받으셨거든요.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가 내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저 여사님께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침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코트를 바로잡았다. 언제든 느티나무 가든에 오셔서 그냥 쉬고 싶으시거나 차 한잔하고 싶으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계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문가에 서서 생각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용실에 가서 그냥 간단한 드라이를 부탁했다. 뒤쪽을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다워 보이고 싶다고 농담했다. 젊은 미용사는 말했다. 머릿결이 참 고우세요. 진짜 안 같아요.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오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들렀다. 오래전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90년대부터 건드리지 않고 놔둔 낡은 예금. 이자가 쌓였을 터였다. 대기는 언제나처럼 길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더 이상 달려갈 곳이 없었다. 1시간 반 후에 직원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준서가 큰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서 있었다. 할머니, 이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한테서 온 답장이에요. 직접 오실 용기가 없으셨나 봐요. 나는 봉투를 받고 고맙다고 했다. 준서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다.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지훈이의 약간은 흐트러지고 힘이 들어간 필체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익숙해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바쁘고 전화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에 저는 정말로 어머니께서 힘드셔서 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연회장에 있었지만 마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내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이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마치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하루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벽처럼 쌓아 올린 침묵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찾아뵐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손님 없이, 수진이 없이, 그냥 저와 어머니 단둘이서요. 사랑을 담아 아들 지훈. 나는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아침에 혹시나 그가 올까봐 남겨두었던 마지막 체리파이 2조각을 접시에 담았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날도,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에도. 편지는 있었지만 그 뒤를 잇는 발걸음은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쓰이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사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후에 앉아서 기다리고 또다시 혼자 남는다. 2주 후 나는 도서관에서 9살짜리 유나가 남자아이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어제 엄마가 나한테 넌 정말 선물도 아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나를 포장해 보시지, 그래? 남자아이는 웃었고 나는 그 아이 옆에 앉아 몸을 숙여 물었다. 그거 네가 직접 생각해낸 거니? 아니요. 예전에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나는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럼 너는 좋은 할머니를 두었구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요.
할머니는 항상 제가 속이 꽉 찬 만두 같다고 하셨어요.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는 가장 맛있는 게 다 들어있다고요. 나는 문득 이 아이들이 나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면서 그저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 곁에 있어 주리라. 날이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기다리기를 멈췄기 때문이었다. 기다림, 그것이 바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계단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서 의미를 찾게 만든다. 기다리기를 멈추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와 함께 자유가 온다. 나는 도서관에서 점점 더 늦게까지 머물렀다. 독서 동아리가 끝난 후 민지와 함께 책을 정리하고 낡은 목록을 뒤졌어요. 때때로 그녀는 집에서 만든 주먹밥이나 사과, 보온병에 담은 차를 저녁으로 가져왔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서두르지 않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강의를 하셔도 되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셔서 마치 세상 모든 일을 이미 겪어보신 것 같아요. 거의 다 겪었지. 내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제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엄마와는 관계가 복잡하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 없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것이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줄 것이다. 11월 초 우리 도서관에서는 따뜻한 말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었다. 아이들은 쪽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공예품을 만들었다. 민지는 내가 언젠가 무심코 했던 말을 벽에 인쇄해서 붙여놓았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전부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읽고 울 뻔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만두 이야기를 했던 유나가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세요? 나는 그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제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할 때도요.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바보가 아니란다. 그날 저녁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아빠가 또 할머니 댁에 가려고 했어요. 꽃까지 샀는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나는 침묵했다. 제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그냥 떠나버리시면 그때는 너무 늦을 거라고요. 준서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부탁했다. 그건 그 애에게도 너에게도 아픈 말이잖니. 할머니는요?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떠났단다. 이해하겠니? 그는 침묵했다. 저는 상관없지 않아요, 할머니. 저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언젠가 정신을 차리면 그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할머니가 결정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기고 유리 찬장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나야.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다시 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준서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코트는 잠그지 않은 채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그녀가 차를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그저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싶어서였다.
수진이는 식탁에 앉아 가방을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말했다. 제가 온 이유는 준서가 그러더군요. 어머님께서 이제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신다고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사신다고요. 그런데 지훈 씨는 그는 마치 공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말없이 다니고 일도 억지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요. 저도 그걸 보고 있고 그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침묵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는 항상 어머님께서 저를 낯선 사람처럼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처럼 보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하나는 제가 주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념일은 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지훈 씨에게 어머님께서 오시기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확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항상 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다가 잠시 후 물었다. 자신의 가족 안에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지난 5년 내내 우리는 침묵했다. 주전자가 끓었다. 나는 두 잔의 차를 따라 식탁에 놓았다. 수진이는 한 잔을 들어 손으로 감쌌. 저는 멋지게 사과할 줄 몰라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지훈 씨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가 불쌍하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머님은 그의 어머니시고 그는 어머님을 사랑하니까요. 그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나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는 그를 사랑하니?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한다기보다 그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이미 많은 걸 의미한단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덧붙였다. 어머님은 단순히 서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무언가 있었죠. 있었지. 그저 내가 어떤지 아무도 묻지 않았던 너무 많은 세월이 있었을 뿐이야. 나는 엄마, 유모, 시어머니였지만 결코 그냥 지치기도 하는 한 사람은 아니었지. 그러다 모든 것이 쌓여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이 오는 거란다. 수진이는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 나는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호박이 밝힌 낡은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현우가 결혼 10주년에 선물해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수진이에게 내밀었다. 이건 화해의 표시도 무언가의 상징도 아니야. 그저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이고 내 손자의 어머니니까. 너도 어딘가에서는 지쳤을 테지. 누군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물건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떠났다. 그리고 현관에서 이미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나는 깨끗한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치고 썼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떠났던 한 여자의 이야기. 잊혔지만 스스로를 다시 기억해낸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준비가 된 여자의 이야기. 나는 첫 세 줄을 쓰고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12월이 되었고 첫눈이 솜처럼 창턱에 쌓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라디에이터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이 고요함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계속 도서관에 갔다.
유나와 함께 그 아이를 닮은 인형을 꿰맸다. 준서는 겨울 독서를 위해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다. 민지는 아이들의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매일 아침 나에게는 이제 가야 할 곳과 이유가 생겼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엽서가 한 장 있었다. 우표도 봉투도 없이 그저 틈새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다. 표지에는 눈 덮인 오래된 벚나무 그림이 있었다. 펼쳐보니 지훈이의 필체였다. 어머니, 지워지지도 녹아 없어지지도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른이란 돌보고 참고 침묵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른이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떠날 줄 알고 자신이 원할 때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차 한잔하고 싶다고 결심하시면 제가 직접 상을 차리겠습니다. 수진이 없이, 손님 없이, 오직 어머니와 저, 당신의 아들, 단둘이서요. 영원히. 나는 엽서를 들고 울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엽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지만 더 이상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가거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선택은 자유로웠다. 새해 전날 밤 나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자정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준서와 민지가 탄산음료 한 병과 과자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저희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기념하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랑은 그냥 조용히 차만 마셔도 되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들어오렴. 마침 파이가 씻고 있단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고 우리 집은 따뜻하고 소박한 음식과 웃음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모든 것이 돌아왔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환상 없이, 연극 없이, 그러나 진정으로. 봄에 나는 다시 노트를 펴고 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다. 출판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어느 날 고요함 속에서 내가 다시 나 자신이 되었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가구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 걸어나간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게 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에세이